여러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지금까지 4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번 다 자세하게 언론 보도도 다 되었고요. 종합특검은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잡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은 과연 입증이 가능한 걸까요? 종합특검은 계속 유죄를 자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내란특검에서 수사했던 검사들의 얘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소 자체가 어렵다. 설령 기소해도 유죄 입증이 불가능하다. 과연 누구의 판단이 맞는 걸까요? 오늘은 홍장원이 왜 결국 기소되기 어려운지, 내란 청산에서 정작 중요한 사람이 아닌 법만 바라보는 건 아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도로 나온 내용을 보면 여러분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조성현 대령, 네.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그분이죠. 그쵸. 그러니까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한때는 이제 특진 대상자로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본인이 또 이게 사양을 했다라는 얘기들도 네. 뉴스로 나왔었던 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조성현 대령에 대한 평가를 내란 특검 당시의 평가와 지금 종합특검의 평가가 상반돼요. 완전히 다르죠. 예. 네. 내란 특검 때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지휘관으로 지금 얘기가 됐던 것이고 종합 특검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네요. 그렇지 않다기보다는 대응을 소극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면 이게 유죄 정황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까? 어느 정도 좀 면죄부를 준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어쨌든 결정적으로 서강대로 넘지 말라는 그런 지시를 통해서 내란에 대항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내란 특검하고 종합 특검이 같은 건을 바라보는 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다라는 판단이 이미 나왔잖아요. 예. 그게 내란이라는 판단까지 나왔는데 그렇다면 국회로 그때 갔던 모든 군인들을 처벌을 할 것이냐, 예. 아니면 일정 계급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처벌할 것이냐를 놓고 내란 특검팀에서 수사를 초반에 이제 여기까지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선을 정해놓고 수사를 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성현 대령은 그래도 마지막에 어느 정도 대응을 했으니까 불입건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제 뺀 겁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판단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라는 생각도 들던데 그 또 한 명이 홍장원 차장 같아요. 예, 맞습니다. 역시 비슷하죠. 이게 조성현 대령이랑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그 내란 특검 팀에 파견됐던 검사 한 명을 만나고 왔어요. 만나서 물어보니까 홍장원 차장이든 조성현 대령이든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소가 불가능하다. 네, 기소를 하더라도 죄를 입증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했다. 내란 특검 당시에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종합특검 팀은 아니다. 유죄 입증 가능하다. 그래서 수사 의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이 다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재판부에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라는 거는 판단이 이미 정해졌으니 그러면 각자 군인이건 정보기관의 고위직 관계자였건 이게 위헌이고 이게 위법한 행동이라는 거를 인지를 했느냐 아니면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시를 따랐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그 누가 봐도 저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아니었어? 라고 바라본다면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종합특검은 말하자면 더욱더 엄격하게 맞습니다. 본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는 거네요.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고 내란 특검팀에서는 법리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게 유죄 입증이 가능한가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은 오히려 법리적인 부분을 더 주목했다면 종합특검은 다소 도덕적인 부분.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접근했다라고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 호혁진 기자가 쓴 기사 제목이 홍장원 수사 안 풀리는 내막. 네. 왜 안 풀리고 있나? 왜 안 풀리는 거예요? 홍장원 차장이 유일하게 4번째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4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그 조사 내용이 일일이 다 언론에 나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홍장원 차장이 진술한 내용이랑 국정 간부들이 진술한 내용까지 다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홍장원 차장 그 진술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인데요. 네. 이거랑 국정원부 해외정보국장 그다음에 그 부서장들 그런 진술 내용도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압축해서 갖고 온 겁니다. 원래 한 100 몇 장 되는데 주요 핵심 내용만. 이런 건 그러면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일단 그러니까 종합특검팀에서 판단한 홍장원 차장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게 딱 2가지거든요. 예. 하나는 CIA 문건,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경찰과 방첩사의 연락망을 유지하라. 구축이 아니라 유지예요. 예. 근데 이게 사실 계엄 사무의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결론 내린 이유가 뭐냐면 이건 그러면 국정원의 통상 일이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거는 제가 뭐 정보기관 그 생리를 좀 내부적으로 좀 잘 알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좀 판단을 한 건데 CIA 문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이 되려면
법률적으로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 이행한 정황과 거기에 관련해서 논의하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란 특검팀이든 지금 재판부든 어쨌든 공식적으로 내란은 국무회의에서 본회의 그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서 해제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고 종합특검팀은 아니다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에 끝난 탄핵이 거다. 된 그날. 네. 네. 근데 이 12월 14일에 종료가 됐다라는 건 재판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우선은 12월 4일이지 않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네. 그리고 그때 새벽 3시였잖아요. 예. 3시 반. 근데 이 CIA 문건이 안보실에서 국정원 비서실로 전달된 시간이 오전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날 아침이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말하자면 지금 오혁진 기자 말대로 하면 내란 끝난 다음의 일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개헌 계속 유지할 거요라는 그 내용이 국정 그 CIA 문건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개헌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말도 안 되는 설명이지만. 그리고 방첩사 경찰 그 컨테인먼 유지 같은 경우에는 1차장 산하에 총 3개, 크게 잡으면 3개의 그 산하 센터장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첩 공유센터, 하나 안보 전략센터, 나머지 하나가 대테러 상황실, 대테러 센터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방첩사와 경찰 연락망을 유지하라는 거는 이게 어쨌든 홍장원 차장이 정무직 회의에서 조태용에게 얘기를 했던 게 조태용이 홍장원 차장을 비롯한 그 정무직 관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개헌 상황 됐을 때 우리가 그럼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홍장원 차장이 조태용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개헌 상황이 되면 모든 권한이 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국정원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조실장, 국정원 기조실장, 그 검사 출신인데 김남무 기조실장이 한 얘기는 이거예요. 아니다. 합수본 구성되면 거기에 우리 조사관들이나 수사관들 보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말만 놓고 보면 김남무 기조실장이 조금 더 혐의가 뚜렷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네요. 네. 예. 그 이후에 이제 부서장 회의에서 홍장원 차장이 했던 게 을지 연습을 언급을 해요. 그러네요. 네. 예. 그게 이제 부서장들이 해외정보국장을 포함한 부서장들이 우리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상계엄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던 항상 훈련이 있지 않냐. 그 을지 연습 때 했던 대로. 네네.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하던 일을 그냥 해라고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오혁진 기자 말을 들으면 홍장원 차장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들을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종합특검은 그럼 뭘 보고 유죄 정황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유죄 정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 알았다. 네. 계엄 알았는데도 적극적으로 뭐 막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럼 부서장 회의를 하면 안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부서장들이 계엄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모르다 보니까 실무진들에게 한 번 더 물어봐요. 실무진들이 그 노트에 작성을 합니다. 방첩사랑 경찰 컨테인먼 유지, 그다음에 합수부에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종합특검팀도 인정을 했어요. 뭐 홍장원 차장이 합수부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면 합수부에다 국정원 조사관들 지원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혹성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종합특검팀도 합수부에 지원한 정황이 없다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 무근이다. 그럼 도대체 그럼 이 이후에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기소를 해가지고 할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니 종합특검도 무언가가 있으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러니까 계엄의 개짜라도 알았으면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그건 반박하지 않았다면 네네. 이건 다 유죄 정황이다라고 보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선까지 그렇게 엄격하게 다뤄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이라는 것이 이 내란이 성공하지 못하는데 주요한 이유라는 것. 이거는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봤잖아요. 근데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고 이게 다 유죄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건 좀 일파만파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당시에 심우정. 네. 그러니까 심우정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지휘부가 계엄에 가담했느냐, 그러니까 내란에 가담했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죠. 그 합수본 뭐 검사 파견이라든지 뭐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가 조사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가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게 계엄 관련 뭐 이제 문건을 확보를 했다라고 이제 종합특검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보도가 있었죠. 근데 이거 상시 문건이에요. 윤석열이 계엄 선포해서 그날 바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번 만들어지던. 그러니까 계엄사 구성되고 합수본 출범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검찰이랑 경찰이랑 어떻게 수사 몇 국에 어떻게 보낼 건지는 항상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건 통상의 업무다. 통상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통상 업무지만 그러면 이 통상 업무를 가지고 심우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심우정이 어쨌든 박성재의 연락을 받고 당일날 통화를 했으니까. 공공수사부장, 그다음에 뭐 중앙지검을 비롯한 대검의 부장급 검사들과 어떤 방식으로 통화를 했는데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근데- 지금 알 수가 있어요? 뭐 휴대폰 다 뭐 포렌식도 안 된다 그러고 지금 네, 뭐 내지도 그래서- 않고 비밀번호를 계속 걸어놓고. 근데 제가 어쨌든 최근에 내란 특검팀에 파견됐던 그 검사들까지 만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무적 유죄 입증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뭐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야 여기도 걸렸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사실 이 검찰을 주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지금 이제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무슨 역할인가도 있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이제 비상계엄 혹은 내란을 기획하는 단계에 이들이 뭘 한 건 없을까?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검사들이나 뭐 검찰의 간부들 혹은 전직 검사들까지 지금 뭐 노상원도 전직 군인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특공대처럼 운영할 수 있는 검찰 출신의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현역인 심우정을 비롯한 누군가에게 뭔가 운용이 됐다면 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은 자신의 친정이라고 생각하는 여기를 빼놓고 내란을 구성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문제겠죠. 네. 저는 예전에요 그 검사들이 특히 특수부가 어떤 피의자를 이제 언론 플레이 할 때 제일 네네. 먼저 했던 게 이 사람이 뭐 포렌식을 하는데 휴대폰이 뭐 협조를 안 한다든지 휴대폰을 어디에 버렸다든지 그런 정황으로 봐서 이 사람은 유죄다 이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혐의 있다는 검사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특검, 종합특검 뭔가 이견이 있다 이 부분이 오히려 저는 약간 불안 요소로 느껴집니다. 네. 예. 나중에 이런 혼란은 그들을 변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법정 다툼을 하고 우리 국민들은 뭐 생업에 바쁘고 일상이 바쁘다 보면 법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여다봤는데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러저러해서 일치가 되지 않으므로 무죄 땅땅땅 해버리면 너무 허무할 것 그쵸. 같아요. 예.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홍장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연결할 결정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혁진 기자의 기사 내용처럼 말이죠. 조성현 대령의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내란 가담에 거부해서 훈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대령이신데 네. 이분을 권창형 종합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개요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설명을 드리면은 이분이 유명한 거는 서강대교에 멈춰있던 부대를 국회로 넘어오지 마라. 이런 식의 이제 명령을 내린 것으로 결국은 이제 내란 세력에 부역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해지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훈장까지 준 것인데 권창현 종합특검의 논리는 어떤 거냐면은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이진우라는 수방사령관이 의원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을 이 조성현 대령에게 지시를 했고 처음에는 이 내용을 예하 부대에게 알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대를 국회로 투입해서 국회 내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그대로 하다를 했다라는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조성현 대령 같은 경우는 국회 상황을 보니까 시민들이 맞서고 여러 가지로 본인 판단했을 때 내가 맨 처음에 인식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부대를 멈춰 쓴 건데 그 과정상의 이런 행위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가 될 수 있다라는 판정을 했기 때문에 입건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좀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정말 만약에 이 조상현 대령이 그 군인들 서강대 넘어라 그래가지고 자 국회 가가지고 거기 장악해라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했으면은 그때 무슨 정말 불가역적인 그러니까 충돌 예를 들면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정확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인정을 해서 그러니까. 직접 합참이죠. 합참인가 수방사 가가지고 네. 경력까지 하고 악수하시고 경력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종합특검에서 이런 식의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러면 이거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없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문제가 들어요. 뭐냐면은 뭐 서강대교를 넘어오지 말라는 얘기는 너무나 알려져 있고 네. 앞단에 있었던 이진우의 지시를 이행하러 전달했다라는 게 새롭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의혹의 본체가 되는 내용이 이미 다 나온 얘기더라고. 네. 보니까 어떤 거냐? 검찰 특수본 수사에서 다 파악이 됐었고 내란 특검, 조은서 특검에서 모두 다 파악을 했었고 심지어는 헌재에서 있었던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이 얘기가 나왔고 윤석열 내란 재판에서도 증인 참고인 나온 분들이 이런 얘기를 다 해서 반복적으로 그 내용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왜 그럼 사법 처리하지 않았느냐? 앞선 수사기관들은 이진우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그렇죠. 최종적으로 거부를 하고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한 미담이기 때문인 거고 이 행위라는 것이 위법, 위헌한 비상계엄의 조기 종식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라는 게 조은석 특검팀의 판단이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따른 다른 지휘관들과는 달리 행동한 조성현 대령의 행위가 돋보였기 때문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분절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처벌 대상이 너무나 많아질 것 같아요.
국회 본청에 들어왔던 사람들 다 다 구속해야 처벌해야 되네. 그렇지. 다 처벌해야 예. 되네. 이게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하나 존재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법조의 특징이잖아요. 맥락의 이해보다는 분절적인 그러니까, 네. 오희로서 모든 것을 처벌하려고 하는 경향들 이게 존재하는 것 같은데 군은 명령 복종 체계이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군에 불복종 권한이라든가 저항권이 있느냐 하위 지휘관들은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일단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이거 뭐 특검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제 얘기가 그 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용론이라는 게 괜히 나오는 게 특검이라는 아닙니다, 게 지금. 국회가 주도해서 네. 한다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하라는 하나의 환경 조성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법률도. 네. 성과주의 같아요. 한 명이라도 더 그러니까, 처벌해야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특검이 성공적으로 수사를 잘했구나, 조사를 잘했구나 그런 평가를 받는 거겠죠. 만약에 아무도 그냥 처벌할 수 없고 입건하거나 네. 기소하지 않으면은 특검 니들 뭐 했어?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지금 건수 위주의 성과주의에 매몰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가 듭니다. 한동안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영웅이라고 칭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사실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돼가지고 10시간 맞아. 넘게 예. 수사를 받고 있는 내 상황인데 차례 조사 받았대잖아 지금. 야 이게 각도에 따라서 피의자냐 참고인이냐 혹은 영웅이냐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면 저는 이미 지금 이거는 이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요. 음.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법에 대한 인식 체계 우리 바꾸지 않으면 저도 그런 문제라고 한국 사회 봅니다. 망합니다. 네. 지금 뭔가 우리 룰 오브 로라고 하잖아요. 법에 의한 지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법을 도구로 쓴다는 뜻이지 법이라고 글씨 써놓고 거기서 법성 충성 이거 하라는 뜻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써놓고 충성했던 게 그 윤석열 체제고 한국의 사법 엘리트들이 우리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법은 사람이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조성현 대령이 사실관계 전해드리면은 지난해 2월에 윤석열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고 어떻게 말했냐면 처음에 이진우한테 지시를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당시 일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처음에 상당히 지시를 받고 당황을 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 근데 일관된 메시지. 시민들이 맨몸으로 군의 국회 진입을 막는 것을 보고선 부하들에게 군사적 행동을 시키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본인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서강대교 인근에서 대기 중인 부대장에 대한 그 검찰 특수본 차원의 참고인 조사가 있었는데 네. 그 진술 조서에도 어떻게 담겨 있냐면은 조성현 대령이 자신한테 상황이 이상하다. 서강대교를 넘어와서는 안 될 것 같다. 너희가 넘어왔을 때 시민들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이쪽으로 넘어오지 말고 인근에 대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까지 있는 거예요. 조성현의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시를 하달 받았던 넘어오지 말라고 받았던 그런 예하 부대의 부대장의 진술도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서강대교까지 부대를 출동시켰던 그 부대장도 처벌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거기 오라고 거기다 출동했으니까. 왔으니까 거기까지. 예. 그럼 다 처벌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아이고, 이날 영관급들이 어느 정도의 정보를 알고 그러니까 당시에 출동을 한 것인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몰라, 같은데요. 영광급 그래봐야 나이 이제 40이에요. 40.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2차 종합특검이 다른 수사 잘하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우리 장소님 얘기한 것처럼 처벌 만능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면은 나중에 본인들한테 돌아올 부메랑이 굉장히 클 수 있으니까 긴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공개된 수사 내용과 법리를 종합해보면 홍장원 전 차장은 물론 조성현 대령 역시 내란 중요인 무종사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패널들 말처럼 법률 과잉이나 성과주의에 매몰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장원과 조성현 대령, 과연 기소와 유죄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 방향이 맞는 것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